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6년 된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결혼 전부터 주변에선 시댁 식구들을 영원한 천적이니 가까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종종 들어왔었는데 저도 결혼을 할 때쯤 되니 이 말이 귀에 쏙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제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최소한 우리 시댁은 아니었으면 좋겠다 라며 기도를 했었는데 제 이런 기도가 하늘에도 닿았는지 시댁 가족들은 저에게 천사나 다름이 없었어요. 저는 어렸을 적 부모의 손이 한참 필요할 나이에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게 되면서 엄마 혼자 저랑 오빠를 어렵게 키우셨어요. 그래서 저도 이런 엄마의 고생을 덜어드리려고 뭐든 혼자 하려고 했어요. 딸인 저는 그나마 엄마와 잘 맞는 부분이 있어서 주말마다 목욕탕도 가고 수다도 몇 시간씩 떨곤 했는데 저희 친오빠는 아들이라서 그런지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부분을 엄마가 채워주지 못했고 많이 방황을 하며 가출까지 했었어요. 엄마는 혼자 벌어 자식 둘을 키워야 되니 끈질기게 돈을 모으며 아껴 썼는데 친오빠는 이런 엄마의 모습까지 구질구질하고 모질다고 하며 엄마 가슴에 대못을 받고 집을 나갔죠. 저의 10대, 20대 시절과 엄마의 40, 50대의 시절은 정말 악몽과도 같은 시절이었어요. 그리고 그 영향 때문인지 저와 엄마는 시간이 지나 조금 생활이 나아지게 되어서도 구두쇠처럼 돈을 거의 쓰지 않고 매달 최소 비용으로만 살아갔어요. 저야 그 모습을 어렸을 때부터 보고 자랐으니 당연한 건 줄로만 알았는데 사회에 나와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다른 사람들은 저와 똑같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너무 아끼는 건 나름대로 고쳐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30년 넘게 박힌 습관을 빼내는 건 그리 쉽지가 않더군요. 그래서 매번 이 문제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연애 때 남편은 되려 이런 저의 모습을 보고 좋아했어요. 나는 오히려 그렇게 아낄 줄 아는 자기 모습이 좋은데? 멋있어. 이건 다른 사람들이 본받아야 될 일이야. 왜 이 좋은 습관을 굳이 바꾸려고 해? 나는 좋기만 한데. 정말 가끔 나는 카페에서 4,000원짜리 커피 하나 사 먹는 것도 아까워서 커피가 먹고 싶을 때면 일부러 회사에서 야근하면서 탕비실에서 커피 타 먹곤 했는데 동료들은 뭐 이름 있는 카페 가서 커피 사 마시는데 나는 그러고 있을 때마다 얼마나 처량한지 모르겠더라고. 에이, 뭘 또 처량해. 자기가 잘하고 있는 거지. 나는 되려 생각 없이 자기 분수에 안 맞게 돈 펑펑 쓰는 사람들이 더 별로더라.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마. 알았지? 늘 제게 제가 가고 있는 길이 맞다고 해준 남편 덕에 연애 2년 만에 남편과 결혼을 결정하고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리고 전부터 저에 대해 익히 들어오신 시부모님 또한 저의 생활력에 엄청난 칭찬을 해주셨죠. 정환이한테 들었는데 그렇게 생활력이 강하다면서요. 우리 아들은 내 아들이지만 가끔 보면 칠칠맞고 자기 것도 잘못 챙기고 흘리고 다니는 성격인데 세희 씨 같은 똑똑한 아내를 만나면 나야 고맙지요. 되려 이런 칠칠이를 세희 씨한테 주는 게 더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난 아주 걱정 없고 둘이 결혼해서 먹고 사는데도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둘이 너무 잘 만났어요. 엄마 말대로 오히려 정환이 네가 우리 며느리한테 생활비를 맡기고 받아 써야겠는걸? 기특하다 우리 며느리. 아이고 참, 내 정신 좀 봐. 며느리라고 하는 게 아직 이른가? 아이고 이 양반아,
며느리 맞지? 자주자주 불러서 며느리라고 부르는 게 입에 딱 붙어야지. 그치, 세아가? 저를 두 팔 벌려 맞아주시고 좋게 봐주시는 시부모님 덕에 결혼 승낙은 쉽게 받을 수 있었고, 저의 성격을 알고 있었던 시부모님과 남편은 절 배려해 결혼도 모두 최소 비용으로만 준비를 하라고 해주셨어요. 제 의견 모두 군말 없이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 주시는 모습에 저도 시부모님에게 잘해야겠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역시 사람은 끝까지 봐야 된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결혼 이후 저의 삶은 180도로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는데, 일단 남편과 문제가 시작이 되었어요. 결혼을 하게 되면 연애 때 좋게 보이던 것들도 다 부정적으로 보게 된다더니, 연애할 때 저보고 제 삶의 방식이 멋있고 다른 사람들도 이걸 본받아야 된다고 했었는데, 점점 저보고 구두쇠가 되어 간다며 핀잔을 주기 시작했고, 이 문제로 화를 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또한 시어머니도 저보고 결혼할 때 아끼느라 제대로 해온 것도 없다며 본인 아들의 등골 빼먹는 사람으로만 저를 바라보고, 심지어는 제가 없는 곳에서 저와 저희 친정엄마를 거머리라고까지 하더라고요. 아이, 네 마누라 말이야. 점점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시아버지 생일까지 어떻게든 아끼려고 식당 예약 안 하고 집으로 불러서 생일상을 차려주고, 또 이거 봐라. 선물이 이게 뭐냐? 이거 지 회사에서 나오는 선물 세트 좀 싸게 사가지고 온 거 아니냐고. 누가 요즘 이런 이름도 없는 영양제를 먹냔 말이야. 네 마누라, 일부러 결혼 전에 구두쇠인 척한 거 아니야? 시부모한테 돈 쓰기 싫어서 일부러 컨셉 잡은 거 아니냐고. 엄마, 아버지, 죄송해요. 제가 이 사람한테 아버지 콤비 하나 사드리자고 얘기하긴 했었는데, 겨울 콤비는 백화점에서 사면 80만 원씩 한다고 다른 생신 때 사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샀어요. 으이고, 이놈아. 사내 놈이 돼선 네 마누라한테 좌지우지나 되고 처음부터 마누라를 콱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아니, 윤씨 남자 기상이 다 어디로 간 거냐? 하여간 없이 살아서 그런가 평생을 그 구질구질한 때를 못 뺏어내네 아주. 시집 와서 거머리처럼 붙어 살려는 게 눈에 보이니까 아주 더 꼴이 사나와. 걔 엄마도 똑같이 거머리 같고. 아니, 결혼식 때도 그러더니 그때 알아봤어야 됐는데 이제 와서 알게 됐으니 이미 늦어서 어떡해? 그러니까 정환이 너 지금이라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기강 세워. 그 말을 듣곤 일부러 현관문을 세게 닫으니 언제 그랬냐는 듯 모른 척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말을 듣고서 저도 좀 억울했던 게, 남편과 결혼할 때 물론 최소 비용으로 결혼을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댁에 드릴 예단이나 혼수를 빼놓고 진행한 건 아니었어요. 할 건 다 하면서 단지 웨딩만 스몰 웨딩으로 진행을 했던 거였거든요. 그땐 본인도 좋다고 했으면서 이제 와서 저와 제 엄마에게 거머리라느니 없이 살았다느니 그런 얘기를 왜 하시는지 기분이 좋지만은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이 집의 유일한 며느리이니 시간이 지나면 상황이 조금씩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결혼하기 전부터 친정엄마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결혼을 해서도 시어머니에게 대들거나 화를 내면 오히려 시댁가족과 멀어질 수 있으니 예의범절을 꼭 지켜서 이야기하라고 했기에 처음에는 참고 그냥 넘겼어요. 그리고 다행히 저와 남편은 직장 문제 때문에 시댁과 신혼집이 멀어서 자주 보지 않으니 좀 나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과 시어머니는 말이 점점 더 험해지고 저를 은근히 무시하는 모습을 보이더군요.
남편도 저랑 돈 이야기할 때 빼고는 거의 투명인간 취급을 했는데 시어머니 또한 시댁에 찾아갈 때마다 제게 돈 이야기를 하셨어요. 에휴, 남들은 아들 결혼시키면서 명품 백이니 건물이며 받아온다던데 나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아들도 뺏기고 제대로 받은 게 없는지 모르겠다. 예, 너도 양심이 있으면 따로 살고 있다고 가끔씩 와서 얼굴만 삐죽 내밀지 말고 일주일에 2-3번씩 와서 청소랑 요리 좀 해라. 들고 온 돈도 없으면 시댁에 꾸준히 와서 식모 일이라도 해야지. 뭐 잘났다고 와서 제대로 하고 가는 게 없어. 엄마에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참긴 참았지만 저도 한계가 왔고 이런 말을 면전에 두고 대놓고 하는 시어머니가 정말 이해가 안 갔죠. 제가 시댁에 돈 받고 팔려온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나 싶어 이번엔 그냥 넘어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어머님, 제가 시집 오기 전만 하더라도 저보고 오히려 돈 아끼면서 사는 게 마음에 들고 기특하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왜 이제 와서 명품백이며 건물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 이 집안에 뭐 팔려온 것도 아니고 엄연히 며느리고 가족인데 아무리 그래도 식모처럼 일이라도 하라니요. 매번 이런 말씀 하실 때마다 제가 너무 작아 보이고 수모를 겪고 가는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말이 좀 심했던 건 인정한다만 아무리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 해도 그렇지? 너는 네가 정말 너무한다고 생각 안 드냐? 결혼할 때도 딱 형식적인 것만 하고 결혼을 해서도 시댁한테 돈을 아끼니? 아무리 너나 너희 엄마가 구두쇠로 살았다고 해도 그렇지? 남들은 그렇게 시엠이랑 시댁한테 잘한다는데 내 며느리는 나한테 해준 게 없으니 어딜 나가면 나만 할 말이 없다 나만. 내가 오죽하면 니들 결혼 괜히 시켰나 후회도 해. 어머님 말씀대로 저 결혼할 때 형식적으로라도 갖출 거 다 갖췄고 결혼할 때 가장 신경 썼던 게 예식장이랑 웨딩드레스가 아닌 예단이랑 혼수였어요.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저희 가족 보고 거물이라고 하세요? 그동안 어머님이 저랑 저희 엄마 가리켜 그렇게 말씀하신 거 다 알고 있었어요. 만약 저희 엄마가 이 말을 듣기라도 하시면 기함하고 넘어갈 일이에요. 이제 더 이상 돈 문제 관련해서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세요, 어머님. 이 소리를 듣고 거실에 있던 남편이 갑자기 부엌으로 와선 제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제게 화를 내더라고요. 당신 대체 뭘 잘했다고 엄마한테 그렇게 대들어? 그리고 막말로 당신이 우리 집에 제대로 해온 게 없긴 했잖아. 아무리 구두쇠처럼 살아도 그렇지? 요즘 시대에 시집 오면서 몇 천도 안 되는 예단 혼수가 말이 되냐? 오히려 당신이 사과해야 할 일이야 이건. 뭐라고? 참. 당신도 어머니랑 똑같이 생각하는 거네 그럼? 진짜 실망이다. 막말로 당신도 결혼하면서 우리 집에 해온 거 없지 않아? 누가 보면 우리 집에 돈 쌓아서 가져다 준 줄 알겠네. 우리 둘 다 형편 비슷하니까 만난 거야. 두 사람이 한 번에 달려드는 모습을 보니 아무리 이야기해봤자 소용없을 것 같았고 이 집에서는 결국 저만 나쁜 사람이 되어 있어 그냥 이렇게 말을 하고 화가 나서 혼자 집으로 돌아왔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오는 걸 받지 않으니 제게 문자로 너는 대체 친정에서 뭘 보고 배웠길래 그렇게 버릇없이 집으로 도망을 갔냐며 네 거머리 엄마가 그렇게 하라고 가르쳤냐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남편한테 마지막으로 던지듯이 한 말의 뜻은 뭐냐고 우리가 너한테 해준 게 없다고 비꼬는 거냐고 문자로 똑같은 내용을 계속 보냈어요. 이런 문자를 받는 것도 기분이 나쁜데 억울한 입장이 제가 아니라 본인들이라 생각을 하니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았고 남편과는 한동안 전쟁을 치렀어요.
두 사람이 하는 말은 얼마나 험한지 한 번씩 듣게 될 때마다 큰 가시가 가슴으로 콕콕 박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점점 시어머니와도 멀게 지냈고 어쩌다 만나게 되더라도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무관심이 제일 무섭다고 한 몇 년 정도는 조용하더라고요. 그리고 결혼 3년 차가 되면서 제가 아이까지 낳으니 시어머니가 저를 대하는 행동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나이가 들면 사람이 철이 든다고 할머니까지 되니 좀 점잖아지셨고 그동안 저와 쌓았던 오해를 풀고 싶다고 하셔서 하루 날 잡고 시어머니와 속 얘기를 다 했는데 시어머니가 제게 눈물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애미야, 그동안 내가 철이 없어서 너한테 너무 모질게 했지? 내가 말이야, 친구들을 잘못 사귀어서 걔네들 말에 넘어갔었어. 다들 나보고 초장의 며느리를 잡아야 된다느니 예단으로 그거밖에 못 받았다느니 하면서 날 바보라고 하는데 하루에 한 번씩 그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내가 정말 바보가 된 것 같고 모질이가 된 것 같아서 괜히 엄한 너한테 화풀이를 했었던 것 같아. 근데 넌 내가 난리칠 때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렇게 이쁜 손자까지 낳아주고 너무 고맙다. 나 이제 걔들하고 완전히 다 끝냈어. 그러니까 그동안의 일들 용서 좀 해주렴. 그렇게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도 사과를 드린다며 시댁으로 초대해서 식사까지 같이 하였어요. 게다가 밖에 나가선 저를 딸 같은 며느리라고 엄청 자랑을 하고 다니셨고 남편 또한 이전과는 많이 달라져 저한테 잘해줬고 저희 엄마한테도 자주 발걸음을 했어요. 그리고 첫째 낳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또 아이를 갖자고 계획을 세웠죠. 남편은 그동안 자기 엄마 때문에 제가 마음고생한 부분들에 대해 정중히 사과를 했고 이제라도 자기 식구들과 잘 지내보자고 했어요. 저도 달라진 시모와 남편의 태도에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하고 시댁 식구들과 가까워지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죠. 하지만 옛말에 좋은 일이 오면 나쁜 일도 뒤따라오게 된다고 제가 시댁 식구들과 사이가 좋아지고 결혼 생활도 편해지게 되니 저희 친정엄마 건강이 악화되었어요. 원래 엄마는 기억력이 굉장히 좋으셨는데 요새 들어 자주 깜빡깜빡하고 물건도 잘 잃어버리신다고 하셨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당연히 엄마가 나이가 드셔서 그런 줄 알았는데 한 번은 남편이 시부모님과 저희 친정엄마를 모시고 식사를 대접한다고 식당에 갔는데 가족들과 다 함께 식사를 잘하고 있던 엄마가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내가 왜 여기 있냐 하시며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막 언성까지 높이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 당황을 했고 그제서야 엄마의 상태가 심각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시모 또한 저희 엄마를 보곤 조심스레 얘 애미야. 아무리 봐도 사돈 모습이 이상하다. 예전에 정환이 친할아버지도 저러시다가 치매 판정 받으셨는데 이거 그냥 놔두면 큰일 날 수도 있을 것 같으니 시간 날 때 엄마 모시고 가서 치매 검사 한번 받아볼 수도 있도록 해. 저도 시어머니 말씀을 듣고 알겠다고 엄마 모시고 병원에 갔다 오겠다고 했어요. 병원에 가기 전날까지도 잠이 안 와 인터넷 검색을 해보고 제발 치매만 아니길 하면서 수십 번 기도를 했는데 다음날 병원에서 듣게 된 이야기는 절망적이게도 엄마가 치매에 맞다는 이야기였죠. 저는 말도 안 된다고 어떻게 건강한 엄마가 무슨 치매냐고 하니 모든 검사 결과를 하나씩 보여주며 인정하기 힘드시겠지만 치매가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더 절망적이었던 건 엄마의 치매 진행이 꽤 많이 진행이 된 상태였고
하루빨리 치료를 시작해야 된다고 했어요. 조금만 있으면 자식도 식구들도 못 알아볼 거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너무 엄마에게 무관심했구나. 내가 진짜 불효냐구나 하는 죄책감에 후회가 물밀듯이 물려왔어요. 어린 내 자식 키운다고 점점 병들어가는 엄마를 돌보지 못했으니 말이에요. 의사 선생님은 엄마의 치료와 보호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조언을 해주셨는데 치매라는 질병은 정말 오랜 기간 동안의 싸움이고 끝나지도 않는 싸움이라며 현실 가능하게 엄마를 어떻게 모실지 잘 생각해 보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에 당연히 자식인 제가 병간호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나중에, 아주 나중에 엄마를 요양원이나 시설에 모신다고 해도 지금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있는 힘껏 엄마를 모시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우선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엄마 상태를 말씀드린 후에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하려고 남편에게도 시댁으로 오라고 연락을 한 후에 급한 마음으로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너무 정신없이 시댁에 갔던 터라 시어머니에게 연락도 하지 못했는데 시댁에 들어가 보니 남편은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태였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안방에 계시는지 문이 살짝 열려져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왔는데도 안방에서 TV를 켜놓고 계시느라 제가 온 줄도 모르셨죠. 그런데 우연찮게도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저희 엄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오늘 엄마가 치매 검사를 받으러 갔으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는 것 같았고 저희 모녀의 이야기에 저도 모르게 귀를 쫑긋 세워 두 분의 대화를 듣게 되었죠. 사돈 확실하게 치매이면 우리한테 좋은 거 아니야? 당연히 좋은 거지. 내가 보니까 며느리 걔도 지 엄마가 부동산이 좀 있는 걸 모르는 눈치던데. 이때 뺏어와야 돼. 이건 정말 하늘이 우리한테 준 기회라니까. 우리가 여태 착하게 살아서 이렇게 복을 주는 것 같아. 아이, 근데 당신 정말로 확실한 거야? 사돈이 땅이랑 부동산 몇 채 가지고 있는 게 확실하냐고. 아예 애들 결혼시킬 때는 그런 말 없었잖아. 그 여편네가 일부러 말 안 한 거라고. 아니, 지 딸한테도 얘기를 안 했는데 우리한테 할 이유가 있겠어? 영옥이 언니가 주는 정보는 99% 다 맞아. 아주 그 여편네 구두쇠처럼 꽤 많이 돈 모았더라고. 거기에 부동산 투자도 잘하는 모양이야. 아주 알짜배기들만 사고 팔고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들 엄청 올랐다고 하더라고. 거기에 재개발 들어가는 땅도 있다는데. 아, 그래? 확실한 거지? 하여간 당신도 여우라니까. 그 소리 딱 듣자마자 며느리한테 울면서 그동안 미안했다고 사과하고 팍 엎드렸잖아. 그나저나 사돈은 겉모습은 아주 추레한데 알고 보니까 황금알을 낳는 거위였네. 황금알을 낳는 거위긴 그 여편네가 더 여우년이야. 그 말을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다 끼쳤고 이런 이유 때문에 시모가 나한테 잘해준 거였구나 하는 배신감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처음 듣는 엄마의 이야기에 정신까지 혼미해졌는데 사실 저희 엄마야 제게 재산 이야기를 숨겨올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시어머니가 그 사실을 알고 재산 때문에 절 구박했다가 마음에도 없는 연기를 하며 다시 잘해준다는 거였죠. 대체 그 돈이 뭐라고 사람이 저렇게까지 간사하게 변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저는 일단은 복잡한 머릿속을 정리하려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나오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남편을 딱 만났고 다시 같이 시댁으로 올라갔어요. 시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제 손부터 잡으며 사돈 어른은 좀 어떠시다니? 우리가 생각하는 병이 맞으시다니?
아이고, 우리 사돈 어떡하면 좋아. 눈물까지 글썽이며 또 연기를 하는데 이런 시모의 모습에 구역질이 날 정도였어요. 저는 이렇게 된 이상 시모의 속셈을 다 알아챘으니 이를 어떻게든 밝혀야겠다 생각했고 역으로 엄마의 치매를 좀 이용해야겠다 싶었어요. 아픈 엄마까지 끌어들이고 싶진 않았지만 이 인간들의 속셈을 증명하기 위해선 이 방법밖엔 없었죠. 저는 남편과 시부모님에게 엄마의 치매 판정에 대해 사실대로 다 이야기를 했고 오늘부터 엄마를 우리 집에서 모실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 당연히 시모와 남편이 당황하는 모습을 보이며 말을 이어가지 못하다가 결국 얼떨떨한 표정을 하면서 그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장모님이 편찮으시다는데 내가 당연히 사위로서 책임지고 돌봐 드려야지. 우리 집에서 모시자. 남편의 말을 들어보니 누가 봐도 책임지기 싫다는 게 눈에 훤히 보였지만 저는 끝까지 집에서 모신다고 했죠. 그러니 시어머니 또한 제 눈치를 싹 살피곤 그래 그렇게 해라. 안사돈 많이 아프신데 당연히 차식이 모셔야지. 그게 잘하는 거야. 네가 제일 마음이 편해야지. 그래 그러자. 장모님 모시고 와. 나도 그게 좋을 것 같아. 아주 두 모자는 애써 표정 관리를 하며 엄마를 모시라고 하는데 엎드려 절받기 식이었어요. 그리고 한편으론 만약 엄마가 재산이 많지 않더라면 씨알도 안 먹히는 말이었구나 싶었네요. 시댁에서 저녁을 먹으면서도 제 머릿속은 온통 시댁 식구들의 작당 모의를 어떻게 밝힐까 하는 생각만 했네요. 그러고 난 뒤 저는 엄마가 오시기 전에 본격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조치해 놓았는데 일단은 저 혼자서 계속 엄마를 지켜볼 수는 없으니 낮 시간에는 요양보호사님이 오셔서 도와주시기로 했는데 이 요양보호사님은 제가 아시는 분으로 고용을 했어요. 아는 후배의 어머니였는데 제 사정을 이야기하니 흔쾌히 엄마 케어를 해주신다고 하였고 제가 없을 때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이 엄마에게 무슨 짓을 하는지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알려주실 수 있냐고 부탁을 드렸어요. 이에 대한 수고비는 따로 드릴 테니 그게 녹음이 됐든 영상이 됐든 증거로 남을 만한 것들을 꼭 좀 부탁드린다고 하니 당연히 해줄 수 있다며 나중에 필요하다면 증언까지 해줄 수 있다고 하였어요. 그렇게 모든 준비를 끝내고 엄마를 모셔왔는데 남편마저 시어머니와 저희 엄마의 재산을 뺏어오기 위해 작전을 짠 건지 아주 대놓고 저희 엄마에게 말도 많이 걸고 옆에서 직접 간호까지 하려고 나서더라고요. 당연히 못 믿었고 불안했지만 제가 티내고 거절하면 오히려 이상하게 보일 것 같아 일단은 저도 평상시대로 제 일하고 직장에 나갔어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났는데 요양보호사님 말로는 별다른 이상한 낌새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마 남편이나 시모가 본인을 의식하는 것 같아서 말도 가려하고 하고 싶은 말도 밖에 나가서 한다는데 그것까지는 알 길이 없다고 했어요. 저도 그 이상으로 이 두 사람이 저희 엄마에게 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냥 조용히 넘어갈 참이었는데 어느 날 요양보호사님에게 급한 연락이 왔어요. 저희 엄마가 거품을 물고 쓰러졌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소리에 너무 놀라 바로 회사에서 뛰쳐나가 엄마가 입원한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선 별다른 문제는 없으시고 발작 증세가 나타나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가 아무 이유도 없이 이런 발작이 일어난 게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옆에 계신 요양보호사님에게 그때 상황에 대해 물어보니 저희 시어머니가 잠깐 저희 집에 뭘 주려고 들렀대요. 근데 엄마가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요양보호사님 뒤로 몸을 숨더니 벌벌 떨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물으니 아무 말도 없이 그냥 몸만 벌벌 떨고 계셨다는데, 그 모습을 본 시어머니가 엄마한테 다가가 손을 내밀어 사돈 왜 그러시냐고 하는 순간 엄마가 바로 발작을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이런 적은 처음이라며 본인도 상당히 놀랐다고 했는데, 시모는 저희 엄마가 깨어났다는 소리에 잠깐 병원에 찾아왔어요. 근데 엄마가 또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벌벌 떨면서 눈에 흰자를 보이시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자마자 저랑 요양보호사님은 서로 침묵의 눈빛을 교환했고 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그런 엄마의 모습이 무섭다며 집에 돌아가셨고, 시어머니가 사라지자마자 저는 보호사님에게 혹시 요 근래에 엄마랑 시어머니랑 둘만 남겨진 적이 있냐고 물었어요. 그러니 요 며칠 전에 제가 한번 퇴근이 늦어 저 대신 남편이 먼저 일찍 집에 간 적이 있었는데, 요양보호사님이 남편에게 바통 터치를 하고 아파트 밖으로 나갔는데, 그때 밖에서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 들어가는 걸 보긴 했었대요. 그래서 그때 말고는 시어머니랑 엄마가 단 둘만 있었던 적은 없었다는데, 그 얘기를 듣곤 그때 엄마랑 시모 사이에서 무슨 일이 생긴 거구나 하는 필이 왔어요.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생겼던 건지 알아야 했고, 저는 미리 집 곳곳에 소형 CCTV를 설치해 놓고 일부러 그날처럼 상황을 만들었어요. 남편에게는 나 대신 일찍 퇴근을 해서 엄마를 좀 봐주면 안 되냐고 하니 남편은 흔쾌히 알겠다고 했고, 요양보호사님에게도 남편이 오면 바로 퇴근을 하시라고 했어요. 물론 이런 상황을 억지로 만들어 또 한 번 엄마를 희생시켜야 된다는 게 가슴이 찢어지는 상황이었지만, 엄마를 괴롭히는 사람에 대한 벌도 줘야 된다고 생각해 정말 힘들게 모든 책임을 감수하고 뭐라도 찍혀라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그러고 있는데 한 10여 분 정도 지났을까요? 요양보호사님이 연락이 왔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또 집으로 들어가는 걸 봤다는 겁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본인도 밖에서 기다리고 있겠다는데, 그건 너무 죄송하니 지금부터는 제가 혼자 하겠다고 했어요. 이렇게 절 도와주겠다고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 자체로도 너무 감사할 따름이었죠. 그리고 저는 한 3시간 후에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가니 엄마는 주무시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돌아갔는지 남편 혼자서 하품을 있는 대로 하며 TV를 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한시라도 빨리 제가 몰래 해둔 CCTV를 봐야 했기에 하품을 이리저리 하는 남편에게 먼저 가서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이 안방으로 들어가자마자 저는 애기 방으로 들어가 떨리는 심정으로 그 영상들을 돌려봤죠. 엄마, 오늘도 묶어놓을 거야? 당연히 그래야지. 맨날 지장 찍으라고 하면 도망 다니니까 묶어놓고 못 도망가게 해야지. 내가 목줄까지 가지고 왔다. 잘했네. 아유, 이 노인네. 또 벽에 낙서하고 있네. 야, 이 노인네야. 이거 크레파스 네 거 아니라고. 내 아들 거라고. 언제까지 데리고 있어야 돼? 너는 채산 누리고 이 짓 하는 애가 이 노인네 감당 하나 못해? 그리고 네 처도 진 다 빠지면 아마 힘들어서 요양원에 모시고 갈 테니까 걱정 마. 네 장모가 치매 걸린 게 너한테는 지금 아주 로또라고, 로또. 나도 아는데 그래도 저 노인네 꽥꽥 소리 지르고 집 난장판 만들어 놓으면 확 그냥 어디에 두고 오고 싶다니까. 어디 두고 오는 것도 재산 다 받아오고 해. 이 노인네 자체가 돈인데 버리면 되겠니? 오늘도 지장 안 찍으면 아주 유언장이라도 위조해서 그 재산 싹 다 가지고 와야지. 얘 얼른 묶어. 네 처 오기 전에. 절대 흉 같은 건 남으면 안 되니까
최대한 살살 해야 돼. 알겠지? 그러더니 정말 저희 엄마의 목에 개 목줄을 걸려고 하는데 엄마가 그걸 막 피하자 몇 번이나 더 시도를 했고 엄마도 극강의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또 쓰러지셔서 눈에 흰자까지 보이시더라고요. 그러니 남편 놈과 시모는 혹시나 엄마가 잘못될까 놀래서 오늘은 그냥 후퇴를 하자고 하는데 이 둘은 저희 엄마에게 정신 차리라며 찬바닥에 갖다 두자고 하였고 그냥 화장실 바닥에 방치를 해두었는데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구멍이란 구멍에서 피가 다 솟구치는 기분이었어요. 어떻게 치매 걸린 아픈 엄마에게 이딴 몹쓸 짓을 할 수가 있는지 정말 그때의 심정은 글로 쓰지 못할 정도로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렇게 이 확실한 증거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고 당장 형사 고발을 한다고 하였어요. 소장을 접수하고 나서 저는 남편 놈에게 단 한마디 말도 없이 엄마와 아이를 데리고 그 지옥 같은 집에서 나왔어요. 남편 놈의 전화는 불티나게 울려댔고 저는 아예 차단을 하고 경찰서에서 만나리라 생각했죠. 남편 놈이나 시모는 소장을 받은 뒤부턴 저를 더 찾아대며 제 직장까지 왔었는데 저는 그 악마 같은 인간들 얼굴 쳐다보기도 싫어 내 변호사랑 이야기하라고 무시했지만 아주 끈질기게도 찾아와 굳이 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면서 한 번만 들어달라고 하는데 예상했던 대로 남편과 시어머니는 잘못했다고 울면서 싹싹 빌더군요. 내가 죽으라면 죽는 신용까지 할 테니까 제발 고소만은 취하해줘. 내가 다 잘못했어. 나도 모르게 판단이 흐려졌어. 이제 와서 하는 변명 다 개소리니까 집어치워. 니들 이거 보통 문제로 끝낼 거 아니니까 아주 제대로 각오해야 될 거야. 내가 니들한테 우리 엄마가 받았던 고통만큼이나 그 배로 더 벌받게 만들 거라고. 이후에 저는 그 인간들을 만난 적이 없었는데 절 찾아올 때마다 제가 경찰에 신고를 해 저한테 입도 뻥끗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재판날 그 둘을 다시 만나게 되었는데 남편 놈은 존속죄로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받게 되었고 시어머니도 같은 벌을 받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런 행위가 2번 이상 있었다는 게 인정이 돼 이 둘은 가중처벌까지 받게 되었어요. 그리고 형사재판 끝나자마자 바로 이혼소송을 걸어 이혼 재판까지 받게 만들었죠. 남편 놈은 재판으로 완전히 사람이 폐인이 되었고 재판 받으러 다니면서 회사에서도 권고사직을 받고 잘려서 변호사 선임비 충당하는 것도 허덕였어요. 저는 이혼소송에서 승소까지 받고 이제서야 이 지긋지긋했던 거지 같은 집구석과의 연을 끊을 수 있었죠. 그리고 엄마와 아들과 함께 살 작은 보금자리까지 마련을 했어요. 가뜩이나 아픈 엄마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 같아 회사엔 긴 휴가까지 쓰며 엄마가 조금이나마 취해가 될 수 있게 옆에서 보살펴드렸는데 저도 싱글맘이 된 마당에 언제까지 일을 할 수는 없어서 결국인 엄마를 요양병원으로 모시게 되었어요. 아프신 채로 엄마를 제대로 돌보지도 못하면서 제 욕심 때문에 같이 산다는 게 엄마를 더 힘들게 하는 것 같았거든요. 요양병원에 엄마를 모시고 온 날 눈물이 앞을 가려 운전을 할 수 없을 정도였는데 제가 참 불효녀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엄마의 빈집도 정리를 해야 돼서 주말마다 집에 가서 엄마의 물건들을 치웠는데 치우다 보니까 옷 서랍장에서 웬 일기장을 하나 발견하게 되었어요. 꽤나 오래전부터 쓴 엄마의 일기였는데 그 일기 속엔 엄마가 남기는 유언과도 같은 내용들이 전부 다였고 여태 엄마가 소유한 재산들을 숨긴 이후부터 때가 되면 다 말을 하려고 했다는 말까지
전부 다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엄마가 재산을 숨긴 이유는 친오빠 때문이었는데 엄마는 오빠가 참 무서웠대요. 언제라도 엄마가 모은 돈을 다 탕진할 것만 같았고 돈이 있는데도 돈을 안 내놓으면 난리를 칠 것 같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을 아주 악착같이 모아서 나중에 저희가 커서 진짜로 큰 돈이 필요할 때면 주고 싶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엔 꼭 오빠를 찾아서 재산을 반반 나눠줄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망나니 같은 자식이어도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면서요. 그제서야 엄마가 왜 그토록 남들이 손가락질 할 정도로 구두쇠로 사셨는지 알 것 같더라고요. 다 저희 때문이었다는 걸요. 이런 엄마의 사랑과 엄마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었고, 나도 이런 엄마가 되어야 할 텐데, 아직 엄마를 따라오려면 한참이나 남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이런 엄마 밑에서 자랐으니까 저도 엄마를 닮았다면 제 아들에게 많은 사랑과 마음을 전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이번 일로 하여금 인생엔 정말 자업자득이라는 게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게 되었고, 저도 남은 인생을 잘 살아야겠다 다짐했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가올 봄 따뜻하게 맞이하시고 늘 꽃길만 걸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